네, 안녕하십니까. KTX1의 안정성 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익의 상반각 부족과 수평 미익의 위치와 크기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점을 고심 끝에 예민한 날개 부분은 절대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무시하고 제작된 3, 4호기의 날개 가운데를 잘라버립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는 날개이니 실험으로 여기고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해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날개 가운데 부분 상반각을 4도에서 6도로 올리고 다른 부위는 1차 접합 후 추가로 보강하는 초유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저속과 고속 시험 비행을 시도하면서 결국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ADD가 3개월여의 짧은 시간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결하자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미 공군팀은 깜짝 놀랍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들은 객관적 기술검증팀과 개발 항공기의 초도 비행 검증팀은 믿어지지 않는 듯 몇 번 시험 비행을 해보면서 결국 기술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선행 개발을 종료하려는 대공군은 혹한기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또다시 트집을 잡았지만 혹한기 시험까지 통과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관들의 통보를 받으며 선행 개발은 종료됩니다. 1996년부터 시작한 실용 개발에서는 1500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실용 개발 기간 중인 1996년 10월 시험 비행 중 캐노피가 깨진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 지리산 부근에서 캐노피의 잔해를 찾아 잠금장치 불량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1998년 실용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듬해 2월 공군의 운용시험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KT1으로 규격화됐습니다. 1988년 우리가 맨손으로 개발을 착수한 10년 만에 KT1은 국내 항공기 개발 사상 처음으로 양산에 들어가면서 낡은 T-37을 완전히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ADD는 물론 한국항공, 대한항공, LIGNX1, 한국화이버 등이 항공기술을 획득하며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항공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항공공업 역사의 금자탑을 이루어냅니다. 이후 KT1은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세네갈 등 세계 각지에서 80여 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KT1에 이어 1989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안한 두 번째 항공기 제작 프로젝트인 T-50 고등을 연기는 1992년부터 5년간의 탐색 개발을 거쳐 1997년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02년 8월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T-50의 개발은 독자적인 항공무기 체계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공군의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된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FA-50은 최근 들어 새로운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T-50에 이어 2015년 KF-X 사업에 착수한 이래 6년 만에 시제기 출고의 성과를 낸 KF-21은 현재 각종 시험 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제 1호기가 출고되기까지 개발사인 한국 KAI를 비롯한 담당자들은 수년간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방 관련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불가론을 펴며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의 핵심 기술 대건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이내 무참하게 두드려 맞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도하지도 않고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AESA 레이더 및 관련 기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내면서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기 개발에 대한 당시에는 개발론에 대한 찬성보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측이 훨씬 많았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뚝심있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다운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개발 불가론에 휩쓸려 있었다면 지금도 한국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신세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15년 8월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되는 2016년도 국방부의 예산 요청액인 1,618억 원을 67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합니다. 그리고 이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이듬해 예산 670억 원마저 승인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개발 이후 양산과 보수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직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을 겨냥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실패가 뻔한 사업이라면서 예산안 거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 고 정두원 국방위원장도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고 유로파이터도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도 한국형 전투기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기술 부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방 전문가들 중에서도 한국형 전투기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한국국방연구원 이주영 박사는 2013년 유승민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보람의 체계 개발 비용은 가정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 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고, 같은 연구원의 노장갑 박사는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영훈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충분한 국산화, 부품과 핵심 기술 없이 의욕이 앞선 사업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고, 군사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실패 우려가 큰 만조의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당시 국방위 회의에서 지금 KF-X 사업에 대해 여러 말이 많은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말들이 많자 이왕 시작한 사업, 어렵더라도 어차피 국산화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와 제작사인 KAI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비관론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속했고, 결국 2021년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성이 약하다는 우려와 달리 세계적으로 4.5세대의 전투기가 가장 상업성이 있는 가치로 인정되면서 향후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영상 상단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패 없이 방산의 선진국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반대 현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일본은 첨단 기술 강국이고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군사력 미국의 방산계가 보기에 일본 군수업체들은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협회 산하매체는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중국이라는 안보 위협에 맞설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내 군수업체들이 전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체는 일본의 방산계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AP통신은 지난 29일 일본의 무기산업이 미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면서 그 여파로 자국의 방산이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 아차,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20세기 전차, 항공기, 군함들을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실제로 증가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노후화된 기술,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자 일본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점점 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일본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이 아니라 20세기형 무기들 판매에 머물러 있어 미국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AP의 지적입니다. 실제 일본 방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원사가 최근 몇 년간 10개 정도 줄어들면서 60개사만 남은 것이고 20여 개사는 방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일반 제품 생산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더욱 방산계의 위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일본 방산의 문제점을 일목요원하게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레그 루빈스타인은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연구개발이 아닌 비효율,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모방품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